비밀 결사대에 대한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비밀 결사대의 목적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음모론자들은 말합니다. 해골단. 해골단은 코네티컷주 명문 예일대 학부 비밀 결사대입니다. 1832년에 설립된 해골단은 4학년 학생들만을 엄선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정교한 행동 양식과 비밀 활동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형제의 강화였죠. 해골단은 1992년까지 남성 단원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비밀 집회를 열고 암호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해골단과 관련된 상징 일부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나치주의와 관련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해골단 단원이었던 거물도 많습니다. 윌리엄 태프트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보국과 금융권의 고위급 인물도 있죠. 해골단 단원들은 여러 역사적 사건에 등장하거나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배후가 해골단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총알이 여러 방향에서 날아왔어요. 단독범이 아닌 게 분명하죠. 치명타는 앞에서 날아와 뒤쪽으로 관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폭 투하도 해골단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골단을 취재했던 기자들은 해골단의 목적이 단원들을 높은 지위에 앉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의 뿌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총 본부는 1717년에야 결성됩니다. 런던의 석소들과 건축업자 조합 4곳이 힘을 합친 것이죠. 그런데 프리메이슨주의는 엘리트주의와 신비로운 의식, 음모론으로 설명됩니다. 프리메이슨의 초기 목표는 교육과 계몽이었으나 종교를 파괴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수립하려 한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프리메이슨이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과 1차 세계대전 발발, 타이타닉 침몰의 배후라고 주장합니다.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려면 복잡한 가입의식을 거쳐야 하는데 극소수만이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명인들도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마술사 후디니,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있죠.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도 프리메이슨의 철학이 여러 군데 스며들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프리메이슨은 더 이상 비밀단체가 아닙니다. 본부는 런던에 있고 전 세계에 지부가 있죠.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자선 활동에 주력한다고 말하지만 음모론자들은 프리메이슨이 오늘날까지도 세계 정세에 활발히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벌링던 클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옥스퍼드대 벌링던 클럽은 창설된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남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벌링던 클럽은 회원들이 매우 부유하며 가입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매우 굴욕적이고 잔인하다고 합니다. 음주 난폭 행위를 수차례 저질렀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죠. 이제는 비공식 클럽이 되었고 사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벌링던 클럽은 품위 있는 사교 행사에 참석하며 차선 활동과 경마와 크리켓 등 스포츠에도 활발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벌링던 클럽의 진짜 목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벌링던 클럽은 영국 정치계에 밀접한 연줄이 있는데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보수파 정치인 보리스 존슨, 조지 오스본도 클럽 회원입니다. 날로 악화 중인 유럽 정세 때문에 국민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유럽 청년의 20%가 무직 상태입니다. 미국은 신제품을 단 며칠 만에 허가받아 판매를 하는데 유럽에서는 몇 달이 걸립니다. 음모론에도 불구하고 벌링던 클럽이 영국 정치에 앞으로도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이제는 공인이 된 클럽의 전 회원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목표가 방탕과 폭력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들이 모일 장소가 없을 뿐 아니라 대학이 인정하는 공식 클럽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황금 여명회. 밀교와 오컬트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하반기에 급격히 커집니다. 가장 유명한 오컬트 단체인 황금 여명회는 프리메이슨 회원 3명이 1888년 런던에서 창립했습니다. 그들은 프리메이슨과 더불어 장미 십자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황금 여명회는 계급과 가입 절차가 프리메이슨과 유사했고 전설적인 장미 십자 운동의 이념을 도입했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장미 십자회의 회원이었다고 하는군요. 황금 여명회 창립 단원들은 주술에 관심이 많았으며 정치가나 저명한 예술가 등 고위 인사가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여러 주술 의식을 행했으며 악마나 영혼을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황금 여명의 단원들은 최상의 존재를 비밀의 지도자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성스러운 지혜를 전달하고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황금 여명회의 공식적 목적은 성령의 흰 빛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흑마법과 악마 숭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황금 여명회의 주요 회원으로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오스카 와일드, 브램 스토커 등이 있습니다. 브램 스토커는 황금 여명의 의식 도중 가시공작 블라드를 소환하려 했는데 그는 트란실바니아의 귀족으로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의 모델이 됩니다. 수년간의 논란 끝에 황금 여명회는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음모론자들은 해체는 그저 눈속임일 뿐이며 활동이 비밀리에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전 기사단. 규칙과 순종을 준수하고 여자와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단결심과 신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 엄격한 규칙과 기사 단장에 대한 충성심.
성전 기사단 단원들의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초반에는 말이죠. 1120년에 창립된 성전 기사단은 성지 순례자를 보호하는 기사단으로 그 세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십자군의 주력 부대가 되었습니다. 곧 독자적인 신전, 의식, 재정 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성전 기사단이 신이 아닌 지옥을 섬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암살을 수행했으며 중세 유럽 전반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겁니다. 성전 기사단은 이런 소문 때문에 몰락했을지도 모릅니다. 1312년 세력 견제를 이유로 성전 기사단은 해체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에 따르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단원들이 비밀리에 만나왔으며 단체를 설립해 기사단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줬습니다. 기사단 해체 후 단원들은 대부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로 달아났는데 그들이 성배우와 계약의 궤 등 주요 기독교 유물을 가져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성당 자리에 유물들을 숨겼다는 설이 특히 유명하죠. 성전 기사단의 후손인 캐나다 노바스코샤 이주민들이 유물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설 속의 유물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는 1776년 바이에른에서 독일 철학자 바이스 하우프트가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회의 교육과 계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곧 국가의 눈엣 가시가 된 일루미나티는 차차 유럽 전역에서 금지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결성된 비밀 결사대라는 음모론이 생겨나게 됩니다. (2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루미나티의 목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지도부와 지침을 지닌 단일 집단일까요? 아니면 개인이나 독립적 단체로 구성된 복합 집단일까요? 일루미나티가 불순한 목적을 가진 국제단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분쟁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미국 정부나 UN, 다국적 기업의 주요 인물이며 대형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음악과 미디어는 물론 주요 산업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믿지 않습니다. 유지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체계와 은폐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모론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언론이 일루미나티의 존재를 숨기고 있으며 유명인 회원 중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가수 보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소수의 일루미나티 회원들이 대중을 통치하면서 세계 질서를 새로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허황된 주장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을까요? 빌더버그 그룹. 매년 세계의 엘리트들이 유럽의 고급 호텔에 모여 나흘간 국제정세 현안에 대해 토론을 펼칩니다. 바로 빌더버그 그룹입니다.
빌더버그 그룹은 1954년 네덜란드 빌더버그 호텔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룹에는 호텔 이름이 붙여졌고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단체가 됐습니다. 기자들의 입에 엄청나게 오르내리면서도 대중들에게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모임이 극비리에 열리는 만큼 세계의 미래가 결정되는 자리라고 추측만 해볼 뿐이죠. 하지만 빌더버그 그룹의 공식적 의견은 다릅니다. 매년 경제학자, 정치가, 과학자들이 만나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토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가 빌더버그 그룹의 계획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들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전 총리가 대표적인 회원입니다. 1973년 독일 정치가 헬무트 슈미트가 빌더버그 그룹에 초대됐습니다. 1년 후 그는 독일의 총리가 됐죠. 이번 결정은 군비 축소라는 공통적 의도에 상응하는 바 정치, 외교적으로 올바르다고 보입니다. 그렇기에 원론적인 논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고위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으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겠죠. 로마 클럽. (1968년) 유럽은 사회, 경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벨라지오의 록펠러 센터에서 인간이 초래한 각종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의 유명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로마 클럽이라고 알려진 이 모임은 회원이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최고 엘리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전현직 회원으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전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지구온난화 활동가인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바로 자연입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던 사태를 일상에서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그동안 무심했던 우리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로마 클럽은 곧 성과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엄청난 인구 증가로 초래될 지구의 황폐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음모론자들은 로마 클럽이 인구를 줄여 사회를 교란에 빠뜨리려 하며 심지어는 자연재해를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클럽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연 끔찍한 수단까지도 강구하고 있는 걸까요? 오푸스 데이. 비밀에 쌓여있던 로마 가톨릭 단체 오푸스 데이는 몇 년 전 파리에서의 법적 분쟁 중 감금 논란으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감금 혐의는 기각됐고 오푸스 데이의 정체도 비밀로 남게 됐습니다. 1928년 스페인에서 창립된 오푸스 데이는 교황에게만 순종하는 가톨릭 단체입니다. 매일의 일과 행동이 신에 가까워지는 기회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미국의 작가 댄 브라운은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 오프스데이가 가톨릭 교회의 더러운 비밀을 숨기려는 범죄 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설은 허구지만 흥미로운 가설이죠. 댄 브라운은 알비노 암살자 사일러스를 오프스데이 수도승으로 묘사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수도승과 오프스데이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 사일러스처럼 알비노도 수도승도 아닙니다. 오프스데이 본부에서 살지도 않죠. 아내와 아이들도 있습니다. 더한 주장도 있습니다. 오프스데이가 급진주의 우파 단체라는 것이죠. 주요 회원들이 극우 정부에서 활동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파시스트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스페인을 다스렸을 때 가톨릭이 국교로 선정되었고 오프스데이가 첩보 기관화됐다는 주장입니다. 오프스데이는 규율이 철저하고 위험한 컬트 집단으로 사이비 의식을 행하고 어린이들을 세뇌시킨다는 스캔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오프스데이가 범죄 집단과 연관되어 있으며 세계 정복을 계획했다는 설도 빼놓을 수 없죠. 권력을 얻어 세계를 정복하려는 비밀 결사대에 대한 소문은 많고도 다양합니다. 수십, 수백 년간 비밀에 붙여진 결사대가 있는가 하면 자선단체나 교육단체를 표방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인지 정교한 거짓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18세기에) 처음 전기 실험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전기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세기가 지난 지금은 당연한 상식이 됐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현상들이죠. 이제 가장 미스터리한 10가지 현상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과 귀신. 미스터리에 귀신과 유령이 빠질 수 없죠.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옵니다. 미국 국민의 3분의 1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중 18%는 귀신을 실제로 봤다고 주장하죠. 죽은 가족이나 지인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귀신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웨이버리 힐스 요양소도 그런 곳 중 하나로 켄터키주 루이빌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신 수백 구가 지하에 뚫린 죽음의 터널을 통해 이송됐었고 수많은 자살과 502호실의 귀신까지 이곳에 얽힌 무서운 얘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들이 공을 갖고 많이들 방문해요. 소년 유령에게 공을 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인데 정말 가끔 공이 저절로 구르기도 하죠. 관광지에서 귀신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런던 타워부터 시작해서 백악관, 오페라 하우스에도 귀신이 나왔다고 하죠. 귀신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평생 귀신을 연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si tu es là, j'aimerais que tu nous fasses un signe, déplace un objet. 그런 사람들은 팀을 이루어 최신 기기를 갖추고 미스터리한 곳으로 가 초자연적 현상들을 녹화하고 귀신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귀신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들도 있지만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도 여전히 남아있죠. 다크데이 미스터리. 낮에 갑자기 어두워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은 역사 속에서 몇 번 일어났던 일입니다. 비슷한 예로 안개가 갑자기 어둠으로 바뀌었던 사례도 여러 곳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뉴 잉글랜드였고 그 후 프랑스와 중동에서도 목격됐었죠. 여러 명의 히말라야 등반가들도 이런 현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를 그저 짙은 안개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기록을 안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죠. 원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멀리서 발생한 산불이 있습니다. 까맣고 자욱한 연기가 구름에 섞여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하늘조차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한편 화산 폭발로 인한 연기를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 현상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범한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낮에 어두워지는 이 현상이 시간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웜홀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UFO 연구자들은 외계인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평행 세계와 이어주는 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문으로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론들이지만 진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저 무시할 수만은 없겠죠. 성모 발현. 성모 마리아는 대개 흰색과 금색 후광에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성모 발현이 일어난 사례는 많기 때문에 종교적 초자연 현상 중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유명한 성모 발현은 1858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14세 소녀가 성모 마리아를 18번이나 보았던 사례입니다. 현재 루르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교황들도 찾아오는 명소가 됐죠. (1917년) 포르투갈에서의 성모 발현도 유명한 사례입니다. 파티마 마을 근처에서 성모 마리아가 세 아이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묵주기도를 당부하며 비밀을 말해줬는데 그 비밀은 후에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죠. 성모 발현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 파티마는 유럽 성지 순례의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1960년대) 레바논은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를 본 14세 소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남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완전하시고 다정하시며 두 팔 벌려 기꺼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모습이 너무 흐릿해서 성모 발현을 알아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주로 나무나 예술작품, 하늘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1997년 멕시코에서는 땅 위에서 발현했다고 합니다. 이 증언들은 그저 독실한 신앙심의 발로일까요?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과연 그저 상상에 불과한 일일까요? 저주. 고대 사람들은 흑마술에 익숙했다고 하지만 오늘날 흑마술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저주는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흑마술의 사례는 많죠. 그 예로 2001년 태국에서는 정부의 허가 아래 수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약 밀수범들에게 저주를 보냈습니다. 호주에도 기록으로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 호주 원주민들이 존 하워드 총리에게 저주를 걸려고 했죠. 하지만 부두보다 악명 높은 저주는 없을 겁니다. 부두교는 아이티 민속 종교로 흑마술 같은 의식들을 행하죠. 부두교 주술사는 사람의 길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거나 자연 재료에 독을 쓰기도 하고 부두 인형을 이용하기도 하죠. 부두는 죽은 후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하게 되는 좀비를 만드는 특이한 주술입니다. 저주의 효력은 수백 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묘지 도굴꾼들을 막기 위해 저주를 건 나라도 많았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도 그랬죠. 고고학자들이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한 후 괴이하고 불행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참여한 고고학자들은 죽거나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우연으로만 보기에 이상한 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경고. 6,000 acres in this silver fire here that has burned since about 2 o'clock yesterday afternoon. Now we have repositioned. 비행기 추락이나 난파, 자연재해 등은 매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을 피한 사람들도 있죠. 이들 중 일부는 경고를 받아서 살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목숨을 구해준 이런 미스터리한 징후도 과학자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경고는 보통 꿈으로 찾아옵니다.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는 타이타닉호를 타려다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일정을 취소하기 전까지 잠이 안 오고 불안한 기운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1986년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가 발사 후 얼마 안 돼 폭발하면서 7명의 승무원 1,000원이 사망했습니다. 승무원 7명 중 3명은 발사 전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꿈속에 나타나 경고를 주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의 징후들은 귀신이 아닌 외계 존재들이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발명가였던 니콜라 테슬라도 그랬죠. 그는 자신이 발명한 기계를 통해 미확인 생명체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징후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초자연 학과에서는 죽은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들의 휴대전화와 메시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연 발화.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로 불은 인간을 돕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불은 인간에게 빛과 열을 주지만 인간을 해하거나 죽일 수도 있죠. 이런 불이 가끔은 저절로 붙기도 합니다. 자연 발화의 사례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발화의 원인으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미스터리 전문가들은 미처 밝혀지지 않아서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힘이라 추측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혈관에 있는 알코올 성분을 자연 발화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정전기 방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알코올 이론은 2013년 인도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자연 발화 사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 부부가 3개월 된 아기 라우를 잠시 혼자 두었는데 라우에게 스스로 불이 붙은 겁니다. 이런 사건은 4번이나 일어났는데 4번째로 라우에게 불이 붙었을 땐 상태가 심각해서 병원으로 가야만 했죠. 이 아기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라우의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작됐고 주위에도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라우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 300년 동안 자연 발화 사례는 수백 건에 이릅니다. 정확한 이유가 밝혀질 때까지 자연 발화는 계속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정체불명의 소음. 미스터리한 현상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들의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이상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디젤 엔진 소음과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소음으로 인해 두통, 피로, 과민, 우울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수면 패턴과 수면의 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휴식을 취하기도 어렵고 대화를 나눌 때도 힘들죠.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많지만 특히 심박수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죠. 알래스카, 하와이, 호주, 그리고 북유럽에서 이런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곳은 뉴멕시코 타오스입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밤마다 소음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건물이나 사막에서도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미 몇몇 곳은 증명이 됐죠. 그 예로 시애틀은 항구의 화물선들 때문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들이 없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공동 환각이나 이명 또는 파도나 지각판의 움직임이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이러한 소음이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고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재앙이 덮칠 거라는 경고라고 말이죠. 이 중 과연 진실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가 만들어낸 소리일까요?
순간 이동. 공상과학 소설에서 순간 이동은 흔한 주제죠. 순간 이동 능력을 가진 주인공은 공간이나 시간을 순식간에 이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순간 이동은 소설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사례도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제보의 대부분입니다. 음모론자들은 많은 정부들이 수십 년간 순간 이동을 실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1943년에 있었던 실험이 가장 유명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정박해 있던 USS 엘드리지호에서 미국 연구진들이 정체불명의 기계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계를 작동하자 배는 320km나 떨어진 버지니아주의 노폭 항구로 순간이동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배에 있던 선원들은 모두 죽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순간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1997년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죠.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말입니다. 원자를 가지고 하는 실험은 몇 년 안에 성공할 겁니다. 작은 분자의 경우는 아마 10년이나 20년 안에 성공할 거고요. 하지만 큰 물체는 아직 장담할 수 없죠. 차일링거 교수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2014년 네덜란드 과학자들은 원자 순간이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일본 과학자들은 인간의 순간이동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순간이동에는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순간이동을 하면 같은 시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간으로 이동할 것인가? 채널링. (1960년대) 미국에서 퍼진 뉴에이지 운동으로 인해 영적 활동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널링인데, 다른 차원의 현실과 소통할 수 있게 한다는 기술입니다. 사람을 매개체로 만들어 초자연적 힘과 연결시키는 거죠. 채널링을 통해 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숨겨진 지식이나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 예로 치료 능력이나 예지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에 연결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 가능하다고도 하죠. 초자연적 힘과 연결돼 있을 때는 손이 저절로 움직여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몇몇 이론가들은 영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즉 영매는 죽은 사람과 대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매였던 메이리그 모리스는 1931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귀신의 빙의한 장면을 녹화 중이었는데 카메라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빙의는 계속됐죠. 그렇지만 영매들만 채널링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고 실제로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번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번개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연결돼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번개를 둘러싼 이론들은 많습니다.
번개를 맞고도 살아남으면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는 믿음도 흔하죠. 아직까지도 번개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처럼 영적인 존재가 번개를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사임을 발표한 성 베드로 성당에 번개가 쳤던 것이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4년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그리스도상에 번개가 친 후로 많은 추측들이 생겨났죠. 강한 번개였기 때문에 조각상은 수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정말 신의 메시지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전기와 번개를 수백 년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좋은 곳에만 쓰이진 않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번개를 만드는 기계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뇌에서 생성되는 전기 활동을 연구하기도 하는데 전기의 움직임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뇌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아내려 하는 것이죠. 또한 뇌의 다른 기능들도 연구해 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중병을 고칠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죠. 앞에서 살펴본 초자연적 현상들을 보면 아직도 밝혀낼 것들이 주위에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이 미스터리들을 결국 과학이 풀어줄까요? 아니면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원인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대 문명의 성지와 성전에 숨겨진 미스터리, 신앙과 전설의 공간. 사르트르 대성당, 기자 피라미드, 유피테르 신전. 인간의 믿음이 만들어낸 허상인가? 성인의 숨결이 깃든 성지인가? 인간의 상상과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의 고대 건축물. 모아이 석상, 앙코르와트, 알람브라 궁전. 인간의 집념이 빚어낸 인류 역사의 보물들. 월드 탑10 세계의 미스터리, 성지와 성전, 신비의 고대 건축물. 많은 시청 바랍니다.